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지대 119의 안전지킴이 아나운서 황순아입니다. 모든 재난 사고들은 우리가 방심하거나 부주의하는 바로 그 순간 곧바로 우리에게 들이닥치는데요. 오늘 안전지대 119에서는 새벽녘 다세대 주택에서 큰 불이 나 주택 건물을 통째로 태울 뻔한 주택 화재와 갑작스런 폭우에 도로가 푹 꺼져 청소차의 바퀴가 구멍에 빠지는 아찔하고도 위험천만한 불안전지대를 진단합니다. 안전지대 119처럼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인 전문가 모셨습니다. 서울시립대 도시방재안전연구소 부소장 이영주 교수입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잠깐이라도 방심하면 그 순간 무섭게 들이닥치는 게 사고 재난인데요. 이번에도 주택, 음식점 등 다양한 곳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목조로 지어진 식당에서 큰 불이 나서 식당 손님들이 대피하는 등 긴박했던 시간이 흘렀다고 하는데요. 자, 교수님, 늘상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큰 인명피해가 걱정되는 이런 음식점 화재, 끊이지 않는 이유 뭘까요? 네, 음식점의 화재 원인 1위를 꼽는다면요, 단연 조리 중에 부주의를 들 수가 있는데요. 네. 그만큼 불을 많이 쓰고 있는 음식점 주방에서 화재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새벽 4시 1분, 모두가 잠들어 조용해야 할 주택가 골목이 소방차 사이렌 소리와 119 대원들의 무전기 소리로 시끄러운데요. 서울 은평구에 있는 다세대 주택 4층에서 시뻘건 불길이 무섭게 번지고 있습니다. 119 소방대원들이 전력을 다해 불을 끄고 있지만 빌라를 통째로 태울 듯이 무섭게 타오르는 불길은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는데요. 새벽 시간 화재인데도 재빨리 대피한 덕에 인명피해는 없어 다행입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다세대 주택 4층 안방에서 새벽 시간에 불길이 치솟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다방면으로 조사 중입니다. 오전 11시 22분, 10여 대 소방살수차와 구조 차량이 급히 출동한 곳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식당 화재 현장입니다. 시커먼 연기를 내뿜는 불이 한옥 기와집 식당을 거침없이 태우고 있는데요. 뷔페식으로 제공되는 점심을 먹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식당으로 모여드는 정오즈음의 불이 나 더욱 위험한 상황입니다. 식당 안 손님들이 119 소방대원들의 안내에 따라 신속히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119 소방대원들은 큰 불 진압이 끝났는데도 혹시나 모를 위험을 대비해 잔불 정리를 꼼꼼히 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많은 손님을 받는 한식 뷔페 식당에서 음식물을 조리하던 주방장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끓어오르던 기름 유증기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손님이 몰리는 점심시간 식당 화재인지라 하마터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해 아찔했던 화재 현장이었습니다. 오후 4시 25분 서울 강동구 상일동에 있는 고물상에서 불이 났습니다. 파이프, 조립식 양철 펜스 등이 어지럽게 쌓여있는 고철 더미에서 시작된 불은 좀처럼 꺼지지 않고 있는데요. 여러 개의 소방 호수를 동시에 쏘아대며 화염과 사투를 벌인 끝에 고물상 불은 51분 만에 겨우 잡혔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어 다행이지만 15톤도 넘는 재활용품들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네, 여러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 다세대 주택 화재를 보니까 정말 아찔합니다. 이 재산 피해도 피해지만 자칫하면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뻔했는데 사람이 다치지 않았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자, 그리고 또 조리 중 부주의로 인한 음식점 화재 사고, 이거 또 한 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 교수님. 네, 이번에 불이 난 곳이 한식 뷔페 식당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점심시간 같은 경우에는요, 짧은 시간에 다양한 음식들을 만들어야 하다 보니까요, 화원 관리도 잘 안 되고요. 또 식용유 같은 기름도 굉장히 많이 썼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음식점의 화재 통계를 보면은요, 이번 화재처럼 튀김 기름, 이런 유증기가 화재로 번질 수도 있고요. 또 음식 조리 중에 불을 켜둔 채로 자리를 비우는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생선이라든지 고기 등을 구울 때 조리 불티가 기름때가 막 묻어있는 그 덕트 환기구로 날아가서 큰 불이 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교수님, 화재는 진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하는 게 최선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음식점 화재 예방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불이 나면 신속하게 끄는 것 당연히 중요하지만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요. 불이 애초에 아예 나지 않도록 철저히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네. 음식점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우선 조리기구의 과열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가스레인지 한 군데서 너무 오랫동안 음식을 계속 가열했다 싶으면요. 그쪽은 잠시 쉬게 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서 가열을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네. 또 불이 잘 나는 식용유 묻은 종이라든지 또 가연성 물질을 옆에 두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불이 날 위험이 높은 게 음식점 주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방에 소화기를 비치해 둔 곳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교수님. 네, 정말 좋은 지적이신데요. 소화기도 엄연히 음식점 주방의 필수품인데도요. 소화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은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네. 또 주방에 소화기를 비치해뒀다 하더라도요. 정작 불이 나게 되면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옆에 소화기를 두고도 물을 그냥 뿌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거창한 화재 예방 교육이라든지 매뉴얼이 필요한 게 아니라 평소부터 소화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해 놓고요. 사용법도 잘 연습해 둬야 되겠고요. 또 화재 대피로를 마련해 놓는 등의 어떤 화재를 대비한 기본을 잘 익히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주방에서 음식을 가열할 때는 가스레인지를 너무 장시간 사용하지 말라는 것과 이 소화기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방법을 평소에 익혀두라라는 말씀 잘 들으셨죠? 잠깐의 방심이 나와 내 가족, 이웃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화재에 불안전한 곳은 없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녁 7시 22분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부근에서 차가 불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119 소방차가 긴급 출동하고 있습니다. 차량 엔진 부근에서 이미 불길이 거세게 치솟고 있는 가운데 소방대원들의 재빠른 진화로 불은 인명피해 없이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도로를 달리던 운전자 승용차의 엔진 부근에서 연기가 나고 있는 것을 지나가던 행인이 먼저 발견하고 운전자에게 알려 승용차 운전자가 급하게 차를 세우고 근처 음식점에 비치돼 있던 소화기를 빌려 화재 진압을 시도해 더 큰 화재는 면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지나가던 행인이 운전자의 목숨을 살린 셈인데요. 비록 운전자가 식당에서 소화기를 빌려와 불을 끄려는 기미 남은 보였지만 평소 준비가 안 돼 있던 차량 소화기가 못내 아쉬운 차량 화재 현장이었습니다. 낮 12시 25분, 이번에는 도로를 달리고 있던 마을버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119 소방대원들이 연기가 나는 엔진룸 차체를 뜯어내고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한 덕분에 버스에 타고 있던 10여 명의 승객들은 인명피해를 면할 수 있었는데요. 경찰과 소방 관계자는 마을버스 엔진에서 새어나온 뜨거운 오일이 운행으로 달궈진 고열에 발화되면서 화재를 일으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량의 엔진룸에서 뜨거운 오일이 유출돼 고무나 플라스틱 소재로 흘러내릴 경우 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만큼 평소 차량 엔진룸 주위를 늘 깨끗이 닦아둠으로써 혹시 오일이 셀 경우 쉽게 발견할 수 있게 운전자의 각별한 차량 관리가 필요합니다. 자정을 넘긴 시각 1시 9분, 서울 송파구 성내천로 부근 승용차 한 대가 옆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한밤중 도로를 달리던 60대 여성 운전자가 삼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려다가 인도에 설치된 교통 신호 제어기를 들이받고 옆으로 전도된 사고인데요. 차 안에 갇힌 인명구조가 급한 상황입니다. 긴급 출동한 119 구조대원들이 차량 안 사람 구조에 초를 다투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 2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는데요.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닌 걸로 전해졌습니다. 달리던 승용차와 마을버스에서 불이 나서 하마터면 운전자와 승객이 큰 사고를 당할 뻔했는데요. 자, 이처럼 달리던 차량에서 화재가 잘 나는 원인 뭘까요, 교수님? 네,
우선 자동차의 화재 특징부터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자동차는 유류를 사용하고 있고요. 또 장시간 달리다 보면 엔진에서 엄청나게 고열이 발생을 하거든요. 네. 거기에 주행 중에는 바람이 굉장히 잘 부는, 통풍까지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기름, 또 고열, 여기에다 공기까지 잘 불어넣어주는 바람까지 삼박자가 아주 잘 맞아서요. 순식간에 차량 화재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 이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자동차 화재 발생 형태를 보면은요, 우리가 흔히 액션 영화에서 이렇게 보는 것처럼 순식간에 펑 하고 폭발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불길이 보이면서 서서히 타오르는 이런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영화에서 보면요, 순간 이렇게 차가 폭발하면서 날아가는 장면 종종 봤는데요. 아, 영화지만 저거 실제로 벌어지면 아, 정말 무섭겠다, 끔찍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자, 이렇게 차가 폭발하거나 화재가 나는 이유 뭘까요? 네, 차량 화재의 원인은 엔진에서 새어나온 가솔린이 전기 배선의 합선이라든지 또 피벅이 벗겨진 곳에서 일어난 스파크 등에 의해서 발생을 하거나요. 혹은 또 점화계통의 스파크로 인해서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요, 교수님, 좀 전 영상에서도 봤듯이 이 승용차와 버스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이 차종과도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요? 네, 차종별로 보면은요, 승용차, 그리고 화물차, 승합차, 버스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또 소화기 비치지 의무 차량이 아닌 차량의 화재 발생 비율이 높은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자동차, 특정한 형태의 자동차가 더 많이 발생한다 이런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실생활에서 많이 타는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이 차량 화재의 원인을 알아봤으니까요. 이제 대처 요령과 예방법을 알아야겠죠? 네, 실제 내가 타고 있는 그 차에서 불이 난다고 생각을 해보면은요, 정말 무섭고 끔찍할 텐데요. 네. 차량 화재에 대한 대처 요령과 예방법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평상시 전기 배선, 또 연료 장치, 점화 장치 이런 것들의 일일 점검을 철저히 하셔야 되고요. 네. 또 그리고 주행 중에 차 내에서 흡연을 삼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담배꽁초를 밖으로 버리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근데 교수님, 여기서 담배꽁초를 밖으로 던져서는 절대 안 되겠지만 밖으로 내보내는 건데 이게 차량 화재랑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요? 이상한데요? 네, 그렇게 반문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무심코 밖으로 던져버린 담배꽁초가 뒤따라오던 차량의 적재물로 날아가서요.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웬만하면 차 내에서 라이터나 또 성냥 이런 것들을 방치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야간 주차 시에는 차를 주차장에 안전하게 주차시켜서요. 차량 방화 같은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요. 모든 차량에는 차량용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셔야 되고요. 또 사용법도 잘 익혀두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술 한 잔 값이면 소화기를 충분히 사시고도 남습니다. 네, 오늘 당장 내 차 상태가 어떤지 꼼꼼히 살펴보고요. 이 술 한 잔 값이면 준비할 수 있다는 소화기 꼭 비치하시기 바랍니다. 사고는 한순간입니다. 도로에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는 비 오는 날 저녁 7시 7분 차량 한 대가 싱크홀에 빠졌다는 신고를 받고 119가 긴급 출동했습니다. 서울 종로구 무학동에서 도로 침하 현상이 발생해 마침 그곳을 지나던 구청 청소차 오른쪽 바퀴가 지름 3m, 깊이 2m 크기의 싱크홀 구멍에 빠지는 황당한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폭우 속에서 2시간 넘게 빠진 차량 견인 작업이 진행됐고 내려앉은 도로의 복구 작업은 밤사이 이뤄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하수관 누수로 토사가 유실되고 급기야 도로가 내려앉게 됐다고 잠정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내린 폭우로 시내 곳곳의 하천에서 시민들이 고립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후 6시 52분 서울 구로구 도림천에 물이 불어나 그 시각 하천 중간 지점에 있던 10여 명의 시민들이 다리 묶였습니다. 긴급 출동한 119 구조대원들이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시민 구조에 돌입했는데요. 드디어 넘실대는 강물 위에 설치된 119의 구조로프를 이용해 급류에 갇힌 시민들을 한 명씩 안전하게 물 밖으로 구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같은 시각 관악구 복림교에서도 시민들이 급류에 갇히는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급류에 갇혀있던 시민들이 세찬 강물 위에 걸쳐진 구조 사다리를 통해 아슬아슬하게 건너오고 있습니다. 갑자기 내린 폭우로 서울 관악구 하천도 물이 불어나 시민 수십 명이 눈 깜짝할 사이에 고립된 것인데요. 현장에 출동한 119 구조대는 구조 사다리를 이용해 불어난 하천을 오가며 시민들을 안전하게 구조해냈습니다. 소방당국은 국지성 폭우가 내릴 경우 순식간에 물이 불어날 수 있으므로 운동이나 산책하러 하천을 자주 찾는 시민들은 각별히 조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자, 서울에서 또 도로가 침하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교수님. 이 잦은 싱크홀, 집안 침하 사고. 이게 무슨 제대로 된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우선 발생 원인을 잘 알아야 또 대책도 세울 수가 있겠죠. 그렇죠. 집안 침하를 발생시키는 원인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우리가 주로 생활하는 도시에서 발생하는 집안 침하, 이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집안 침하의 원인으로 건설 시공에 의한 집안 침하가 있을 수가 있어요. 네. 시공이라든지 굴착 등 건설 행위로 인해서요, 집안이 이완되면서 집안이 침하되는 이런 현상이고요. 두 번째 원인으로는요, 이미 매설된 상하수도 관에서 파손되면서 하수가 유출되고 그 주변의 토양이 유실되면서 땅속에 공극이 생겨서 이로 인해서 집안이 가라앉아서 집안 침하가 발생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상하수도관이 보통 도로를 따라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파손됐을 경우 지하수가 새어나오고 토사가 유실돼서 그 결과 땅이 푹 꺼지는 이 집안 침하 발생하기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잦은 땅꺼짐에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불안해하시고 있는데요. 네. 하루빨리 집안 침하의 원인을 찾고요, 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부와 지방 시도의 정책들을 결정하시는 분들은 우선적으로 재해안전 대책을 강구 마련하셔서 예산 확보, 이런 관리에 총력을 쏟아 시행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 툭하면 발생하는 싱크홀, 집안 침하 사고, 이제는 정확한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을 해야 할 때입니다.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자, 이 산길을 오르는 동안 흐른 비지땀을 선선한 가을바람이 식혀주는 잊을 수 없는 짜릿한 맛에 끊을 수 없다는 게 바로 가을 등산입니다. 자, 이제 여름 무더위는 끝나고요, 등산하기 좋은 계절이 다가오는데요. 이 시원한 가을바람과 알록달록 색깔이 변해가는 나뭇잎을 보며 마음이 상쾌해지는 산행을 시작하게 될 가을 등산 시 주의사항, 이번 주 안전연구소에서 알려드립니다. 네, 등산 시에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에 잘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가을 날씨는 오전과 오후의 기온차가 무려 10도 이상 이렇게 크게 나기 때문에요. 이는 평지에서 온도 차이보다도 산에서 온도 차이가 훨씬 더 크게 나거든요. 이래서 산행 중에 추위를 더 많이 느끼실 수 있습니다. 네. 특히 갑작스럽게 비가 오거나 땀이 흘러내리면요, 옷에 묻은 수분으로 인해서 체온이 급격하게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등산 시에는 옷이 젖을 경우와 또 급격한 기온차를 대비해서 산에 오르기 전에 여분의 옷, 그리고 바람막이를 꼭 챙기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저체온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여분의 옷은 꼭 챙겨가란 말씀이시겠죠?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교수님, 자신의 발에 잘 맞는 등산화도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들은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등산할 때 가장 많이 움직여야 하는 신체 기관이 바로 발이기 때문에요, 자신의 발에 편한 등산화를 착용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산을 오르거나 내려올 때 까딱 잘못하면 발목이 안쪽으로 이렇게 접혀지는 발목 염좌가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등산 전에 장시간 산행을 해도 등산화가 불편하지 않는지 꼭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전국의 산들이 낙엽으로 울긋불긋 변할 텐데요, 교수님. 자, 이 낭만적인 낙엽, 산행에는 아주 위험할 수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가을이 되면 단풍철이라서 평소에 산에 잘 오르지 않던 분들도 아름다운 낙엽에 이끌려서 산을 많이 찾게 되시는데요. 네. 잎이 잘 떨어지는 참나무 같은 이 낙엽수가 등산로를 덮어버리게 되면요, 낙엽 아래의 지형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돌뿌리라든지 또 움푹 파인 곳에서 발목 부상을 입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정말 조심을 해야겠네요, 교수님. 자, 봄, 가을철에는요, 등산객이 많아서 산악사고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등산객들이 가장 많이 다친 이유 뭘까요? 예, 통계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국립공원에서만요 발생한 산악사고가 1686명의 사상자,
그리고 또 이 중에서 음주로 인한 사고가 30%로 1위를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네. 그만큼 음주 산행이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안타까울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음주 후에 산행을 하면 몸의 균형 감각, 또 판단력을 흩어뜨려서요.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되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다는 게 참 문제입니다. 네. 자발적인 시민의식에 맡기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라는 이런 따끔한 지적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음주운전도 위험하지만 음주 산행 역시 위험하다는 사실 명심해야겠습니다. 이 산행 시에는 정신과 육체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음주는 말아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산행 시에는요, 자신의 체력도 잘 파악하고 등산을 해야겠습니다. 기분만 믿고 이렇게 무리하게 올라갔다가는 사고를 당하기 쉽다면서요, 교수님? 네, 맞습니다. 자신의 체력은 감안하지 않고 무리하게 높은 산을 오르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등산이 몸에 좋다라는 인식 때문에 자신의 체력은 생각지도 않고 무조건적으로 높은 산, 좁은 곳으로 이렇게 오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또 지정된 등산로를 통하지 않은 산행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런 것들이 다 산악사고의 빈도가 굉장히 높은 걸로 이렇게 집계가 되거든요. 네. 산악사고의 대다수가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하지 않고 자신만의 내 맘대로 등산 코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하니까요. 네. 이러한 경우에는요, 구조 요청을 하더라도 조난 위치를 찾기가 쉽지 않아서 더더욱 위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겠네요. 자, 이 등산은 정해진 코스가 바로 등산 안전지대라는 점 명심해야겠습니다. 자, 그래도 다 조심했는데 혹시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네, 먼저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셔야 되고요. 또 그런 파악한 위치를 119에 도움을 요청하실 때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네. 또 저체온증 증상이 나타난다면 움직임을 최소화하는 등의 열 손실을 방지하시고요. 또 체온을 유지시켜주는 재질의 등산복, 또 여벌의 옷이라든지 마스크, 모자 등을 준비해서 열이 빠져나가지 않게끔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심혈관 질환이 발생했을 경우에는요, 발생한 즉시 편안한 자세로 휴식을 취한 후에 신속히 하산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또 관절염 같은 증상이 있을 때는요, 더 천천히 걸으시면서 보폭을 줄이고요. 또 지팡이라든지 등산 스틱을 이용해서요, 체중이나 충격을 분산시키면서 조심스럽게 내려오셔야 되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음주 산행은 그 어떤 경우에서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산이 주는 즐거움을 만끽하기 위해서는요, 음주 산행은 하지 말라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하고요. 또 등산객 본인의 확고한 안전의식 함양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안전연구소에서는 이제 곧 즐길 가을철 안전한 산행 대비학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 사고를 당하기 전에 모든 안전사고는 남의 일이다. 나는 아니겠지 하는 이 안이한 마음이 사고를 부른다고 합니다. 아무리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해도 사고는 아주 작은 틈이라도 비집고 찾아오는 만큼 올가을 등산 작은 빈틈도 생기지 않도록 꼼꼼히 준비해야겠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교통사고 없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는 의미에서 꼭 필요한 사고 복귀 시간입니다. 위기의 순간에서 안전재해를 다시 찾아보는 블랙박스 속으로 지금 들어갑니다. 보행자 안전을 위해 그어놓은 횡단보도. 아무리 횡단보도라 해도 무단횡단은 절대 안 됩니다. 눈 깜짝할 새 벌어진 끔찍한 인사사고. 무단횡단이 불러온 끔찍한 결과입니다.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무단횡단하는 것은 더더욱 위험합니다. 잠시 전으로 돌이키고만 싶은 무단횡단 사고입니다. 늘 시간에 쫓겨서인지 학생들의 무단횡단 사고가 유난히 많다는데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빤히 보이는 가까운 거리라 할지라도 무단횡단만은 절대 안 됩니다. 무단횡단 사고 자전거도 예외가 아닙니다. 신호위반이나 무단횡단은 사람이나 자전거나 오토바이나 자동차 모두가 절대 해서는 안 될 안전 약속을 위반한 사고로의 위험한 지름길입니다. 사고 후 다가오는 경찰이 무서워 주랭랑을 쳐버리는데요.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경찰이 아니라 흔들리는 생명의 안전이라는 것 절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오늘 블랙박스 속 영상 무단횡단 사고입니다. 이 급하다는 핑계로 사실 저도
자유롭지는 못한데요. 무단횡단 사고가 너무나 끔찍해서 저희가 모자이크 처리를 했는데도 이게 또 화면으로 다시 보니까 정말 끔찍하네요,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무단횡단을 한다는 것은요,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또 내가 편한 곳에서 내 마음대로 통과한다는 것인데요. 상대 차량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측하지 못한 돌발 상황이기 때문에 충돌 사고, 그것도 아주 큰 사고로 이어지기 마련인데요. 네. 무단횡단은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을 걸고 내 마음대로 질주하는 위험한 도박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생명을 걸고 내 맘대로 질주하는 위험한 도박이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명심해야겠습니다. 사고를 복귀하고 재난에 대한 정보를 서로 나눠 대한민국 모든 곳을 안전지대로 만들어갈 안전지대 119. 여러분의 안전에 대한 소중한 지혜와 블랙박스 영상 제보를 기다립니다. 남북한 간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정부가 주민 대피 시설에 대해서 일제 점검에 나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하철역이라든지 주민센터, 마을회관, 또 지하터널 등 전국적으로 2만 3천여 곳의 비상 대피 시설이 있는데요. 우리 동네 대피소는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다, 또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재난안전정보 포털에 안전 디딤돌로 검색을 해보시면요, 우리 동네의 대피소 위치를 잘 확인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안전은 결코 선택이 아닌 우리들의 공동 운명입니다.